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단위부강 유람선을 침몰시킨 크루즈선이 사고 직전 출항지에서 1시간 늦게 출발했고 도착 시간에 맞추려 급히 운항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44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알려진 크루즈선의 선장이 이번 사고가 난 배를 불과 2달 전부터 몰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선장은 배를 틀 때 각도를 잘못 계산했다며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공범 여부와 석 달 전 의붓아들이 사망한 점 등 여러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핫식스 이정은이 LPGA 투어 데뷔 첫 우승을 메이저 대회인 US 여자 오픈에서 달성했습니다. 대회 개막 전 논란이 일었던 한국 여자 골프에 대한 조롱을 우승으로 응수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한시적으로 할인됐던 전기요금이 앞으로 여름철마다 할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1,600만 가구가 월 10,000원씩 정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구설에 오른 자유한국당의 한선교 사무총장이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선교 총장은 바닥에 앉아서 취재하던 기자들을 향해 걸레질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승련 앵커의 휴가로 2주간 제가 대신 진행합니다. 오늘 뉴스에는 곧바로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째인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잠수부가 투입이 되고 있지만 당장 이 선체 진입이 이뤄지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제 뒤로 보이는 사고 현장에 바지선이 띄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잠수부들이 차리로 들어가 수중 탐색이 가능한지를 파악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헝가리 측 민간 잠수사 1명이 들어가 30분 만에 나왔고 우리 측 잠수부 2명도 투입을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잠수부들이 당장 선체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속 대응팀은 선체 주변에서 실종자 유해가 발견되면 선체 진입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헝가리 정부는 잠수부의 안전을 이유로 선체 진입을 엄정하게 금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사고 선박 인양에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강물 수위가 낮아지는 수요일부터 인양을 시작해 늦어도 일요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헝가리 대테러청장은 방금 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사고가 난 지 10분 후인 오후 9시 15분 헝가리 국민이 배가 침몰됐다고 신고했고 경비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14분이 지난 9시 29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된 장소와 출동 장소가 동일하지 않았다고 말해 혼선이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부다페스트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채널A 현지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선장의 증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사고 원인의 단초가 될 만한 증언입니다. 헝가리 유람선을 침몰시킨 이 크루즈선은 사고 당일인 5월 29일 출발 예정 시각인 오후 8시보다 1시간 가까이 늦게 출발했습니다. 기착지인 오스트리아 빈에 늦게 도착할 걸 우려해 서둘러 운항하다 사고가 났다. 선장은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은 우현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사고를 낸 크루즈선이 당시 출발한 선착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광판에는 바이킹 시기노가 사고 당일인 5월 29일 밤 8시에 출발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크루즈선은 정시가 아니라 거의 1시간이 지나서야 출발했습니다. 출발이 늦어지자 기착지인 오스트리아 빈 도착 시간을 맞추기 위해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출발한 지 15분이 지난 9시 5분쯤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선장은 법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ülönben azt is mondták, hogy sietett Bécsbe, mert most éjszaka indulnak, és akkor időpontra kellett írni. Hajónak kellett így hamarabb. Hát igen, időpontra. 당시 한국인 관광객 33명 등이 타고 있던 허블레안 2호는 1시간가량의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만일 크루즈선이 제때 출발해 동선이 겹치지 않았다면 이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크루즈 선장이 본인 과실을 인정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사고 직전 이 다리 기둥을 피하기 위해 배 방향을 급하게 틀었을 때 이 각도를 잘못 계산했다고 법정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김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시 방향으로 움직이던 크루즈선 바이킹 시기노가 머르기트 다리 밑에서 오른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틉니다. 다리 밑을 통과하기 직전 바이킹 시기노는 앞에 있던 허블레아니 유람선을 들이받습니다. 구속된 크루즈 선장은 법원에서 이렇게 방향을 바꿀 때 본인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z emberekben az, hogy neki tehát világhibás, tehát hogy nem. Most próbálj. Megpróbálok, hogy nem hibás, de végül is azt elismerte, hogy azt hitte, hogy elférnek ketten arra, és akkor nem tudta kiszámolni. Ezt elismerte. 앞서가던 유람선과 다리 기둥을 피하기 위해 선수의 각도를 오른쪽으로 바꾸면서 과도하게 많이 틀었다는 겁니다. 차로 치면은 핸들을 한 10도 정도만 뺑 돌면서 피하면서 자기가 추월을 해야 되는데 한 20도로 틀어버린 거죠. 100% 추돌한 배 선장의 과실이죠. 선장이 선박 운항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한 만큼 이번 유람선 침몰 사고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애초 사고 직후엔 이 선장을 다뉴브강만 44년 운항한 베테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장이 이 신규 크루즈선인 이 배를 몬 지는 2달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직원들과는 언어가 통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리포트부터 보고 관련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선장의 변호인은 언론과 만나 선장이 경력 많은 베테랑이라며 잘못이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Megmerem kockáztatni, hogy a Dunán az egyik legtapasztaltabb kapitány. 40. 그런데 정작 법정에 섰던 선장은 이 배를 본 지는 2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em szabta meg ezt a hajót, mert csak két hónapja van, ez teljesen új hajó volt. Gyakorlatilag van, csak lehet, hogy ezt a hajót pont nem szokta meg, vagy ki tudja. Ez igen, valami ilyesmi volt. 선장의 동료들이 선장과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한 달 후 조건부 석방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결정에 바이킹 시기노 선장은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이르면 현지 시각으로 내일 보석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황아람 기자와 관련 내용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황 기자, 이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은 운항을 서두른 것 때문이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보도에서 보셨듯이 비극의 시작은 1시간 늦은 출항이었습니다. 예. 크루즈선 바이킹 시그노의 원래 출발 시간은요, 5월 29일 오후 8시였습니다. 선사 측 설명에 따르면 늦게 온 사람들까지 태우고 가느라 예정 시간보다 늦어졌다는 건데요. 다음 목적지까지 제 시간에 가기 위해서 악천후 속에서도 선장이 배를 서둘러 몰았던 것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또 다른 핵심은 선장 측이 그동안 했던 증언과 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이게 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주목할 부분인데요. 선장의 변호인은 지금까지 운항상 오류가 없었다. 오히려 한국인들이 탔던 유람선에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언론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선장 본인은 지난 1일 구속영장 심사 때 법원에서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고 채널A가 만난 법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번에 몰았던 신형 크루즈도 불과 2달 전부터 몰기 시작해서 조작에 미숙했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머르기트 다리 앞에서 배를 오른쪽으로 돌릴 때 선수의 각도를 잘못 계산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황 기자, 이게 쭉 설명을 들으니까 유람선 추돌 사고를 인지하고 후진까지 했다가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노력도 없었고 뭐 이렇게 좀 설명이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분을 일으키는 부분인데요. 어제 공개된 후진 CCTV 영상을 보면 크루즈 승객들이 침몰한 유람선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부두에 있는 한 남성이 사고 선박을 향해 손짓을 하는 장면도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분명한 사고 현장을 두고도 적극적인 구조 없이 갔다는 건 시간에 맞추느라 뺑소니를 쳤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아, 뺑소니요? 헝가리 검찰청 관계자는 중대한 과실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수상 법규 위반으로 확정이 된다면 선장이 2년에서 8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선장은 그렇다 치고 이 사고 선사는 뭐 사과나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네, 크루즈 선사는 사고가 발생해 유감이라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에도 바이킹 시그노는 운항을 계속했었죠.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은요, 부다페스트를 떠난 뒤 기착지인 오스트리아 빈에서 머물렀던 영상입니다. 현재 최종 목적지인 독일 파사우에 오늘 저녁 도착을 했습니다. 아, 저 사고 해당 크루즈가 지금 독일에 있군요.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게 제가 뉴스 시작 전에 핸드폰으로 이 소식을 접했어요. 헝가리 언론에서 조금 전에 시신한구가 발견됐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좀 자세한 소식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헝가리 언론에 조금 전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보도가 났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102km 떨어진 곳에서 시신한구가 일단 발견이 됐고 신원은 헝가리 당국이 아직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 역시 확인 중입니다. 이 소식은 뭐 추가로 들어온 대로 저희가 한번 계속 짚어봐야 되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황아람 기자였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시 부다페스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다뉴브강 침몰 현장에는 잠수사들의 수중 수색 작업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봉정민 특파원이 수색 시작 전에 이 각오에 찬 헝가리 잠수부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침몰 지점에서 10m 떨어진 머르기트 섬에서는 새벽부터 잠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시각은 이른 아침 오전 7시입니다. 오늘 작전에 투입될 잠수부들은 이미 이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한국과 헝가리는 물론 오스트리아 잠수부까지 총 동원됐습니다. 헝가리 잠수부들은 전국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팀은 사고 바로 다음 날 잠수에 참여했던 헝가리 유일한 민간팀이었습니다. 다뉴브강 수색 전문팀으로 워낙 유속이 빨라 무거운 장비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비 무게가 70kg에 달합니다. Jó, tehát ez a sisikunkhoz kompatibilis búvárruha, nehéz búvárruha, vegyszerálló, egyterű a sisakkal, tehát be. 잠수부 헬멧을 직접 써보니 두 손으로 들기조차 벅찰 정도로 무겁습니다. 다뉴브강은 물살 방향이 자주 바뀌는 탓에 잠수 작업이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Ott vigyázni kell. Mert hogyha tehát most oda megyünk, és hirtelen ott kikapkodjuk ezeket a tetemeket, a sodrás elviszi. 한국에서 온 잠수부들과 지원팀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작전회의 2시간 후 잠수부들이 처음으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다페스트 현장에서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네, 그런데 대형 크루즈선이 유람선을 들이받은 사고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크루즈선의 엔진이 갑자기 고장나서 부두로 돌진한 겁니다. 보도에 유승진 기자입니다. 대형 크루즈선 한 대가 부두로 접근합니다.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멈추지 못하고 정박 중이던 유람선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유람선은 한쪽으로 힘없이 밀려나 버리고 부둣가 근처 사람들은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이번 사고로 승객 5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가벼운 부상에 그쳤지만 유람선 앞머리는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Vedo benissimo qui il canale della Giudecca e ho visto sta punta che si stava spaventosamente avvicinando verso di noi e io ho avuto la percezione che venisse qui, infatti è dato... 입항 중이던 크루즈선 엔진이 고장나면서 통제력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주데카우나는 베네치아의 명소인 산마르코 광장으로 가는 주요 통행로입니다. 이번 사고로 주데카우나로 대형 선박 입항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베네치아 주민들은 크루즈선이 안전뿐 아니라 환경도 크게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유럽에서 발생한 유람선 사고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사건 소식입니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남편의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피의자 고모 씨가 전 남편을 살해한 것은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펜션에 입실한 당일입니다.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추가 조사에서 고 씨가 전 남편의 시신을 훼손해 가방 2개에 나눠 담았다고 진술한 겁니다. 고 씨는 범행 사흘 뒤 전 남편의 시신이 담긴 가방과 함께 이곳 제주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완도로 가는 여객선에 탑승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저녁 제주를 출발한 고 씨는 완도로 가는 중간 지점에서 시신이 든 가방을 바다에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고 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지점은 주변에 섬조차 없는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경찰의 요청에 해경은 수색에 나섰지만 시신 수습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신을 찾지 못해버리니까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온 거거든요. 경찰은 범행 일주일 전 제주로 들어온 고 씨가 범행은 물론 시신 유기 장소까지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다가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병원에 구송됐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선 여전히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후입니다. 보신 것처럼 남편 살해를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들이 있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숨진 전 남편은 183cm 키에 몸무게 80kg 정도의 건장한 체구였습니다. 반면 살인 피의자 고 씨는 체구가 크지 않습니다. 혼자 힘으로 전 남편을 살해하고 배 안에서 어떻게 시신을 바다에 던졌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경찰이 펜션을 찾았을 땐 범행 현장은 깨끗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25일 펜션에서 아들과 함께 전 남편을 만난 뒤 아들은 먼저 내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6살짜리 아들은 27일 고 씨가 펜션에서 나올 때까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도 의문으로 남습니다. 고 씨의 범행 사실을 누군가 알고 도왔다면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지난 3월 고 씨의 주거지인 충북 청주의 아파트에선 4살 배기 아들이 질식사했습니다. 현재 남편이 전 부인과 낳은 아이입니다. 현재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내 다리가 아이 배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숨지기 전날 아이가 감기약을 먹었다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타살이든 사고사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고 있다. 경찰은 내일 오전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이후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현입니다. 경기도 오산의 모텔에서도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함께 모텔에 투숙했던 남성은 사건 발생 16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이 모텔에서 목 졸려 숨진 20대 여성이 발견된 건 어제 오후 8시 40분쯤. 남성과 모텔에 들어온 지 3시간 만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건 여성이 숨지기 전 자신의 위치를 지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줬기에 가능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두절되자 지인이 모텔로 찾아오면서 드러난 겁니다. 계속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해서 저도 이제 객실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해서 안 받으시더라고요. 한 몇십 번을 했는데. 모텔에 함께 들어왔던 남성은 1시간 만에 모텔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33살 양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양 씨는 오전 9시쯤 이곳 휴게소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텔을 빠져나온 지 16시간 만입니다. 이 남성은 몇 시간만 빌리기로 했던 모텔방을 하루 숙박으로 변경했고 또다시 일주일 장기 투숙을 할 테니 방을 치우지 말라고 모텔에 전화했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도주 시간을 벌기 위해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숨진 여성을 만났으며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모텔 들어가면서 바로 말다툼이 있었대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뭐 서로 밀치고 뭐 싸우고 한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목을 조르게 됐고. 경찰은 양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생후 7달 난 아기가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 부모는 불과 2주 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섭니다. 아파트에서 나온 구급대원이 무언가를 실은 들 것을 구급차로 옮겨 싣습니다. 구급대원이 아파트 4층에서 발견한 건 종이 상자에 담긴 생후 7개월 난 여자아이의 시신. 사망 상태라. 침대는 없는 방이고요. 그냥 방 안에서 발견된. 집안에는 반려견 2마리뿐 아이 부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진 아동의 21살 아빠와 18살 엄마는 지난달 30일 반려견이 아이를 핥힌 상처를 발견해 연고를 발라줬지만 다음날 오전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숨진 아이를 상자에 넣은 건 개들이 핥히지 못하게 막으려고 한 것이라며 당황해서 신고를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의 머리와 팔, 다리 등에선 개가 핥힌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 부모가 2주 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었잖아요. 누구 싸움하고 애를 아침에 목도에다 유모차태가지고 밀어놔 나가버렸죠.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부모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도 분석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아이 부모를 다시 불러 사망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구설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선교 사무총장이 바닥에 앉은 기자들을 보고 걸레질을 하네 이렇게 말해서 다시 한번 논란을 키웠습니다. 먼저 이민찬 기자입니다.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던 한선교 한국당 사무총장이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바닥에 앉아 기다리던 기자들이 앉은 채로 이동하는 모습을 걸레질에 비유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취재 환경이 열악해 고생한다는 생각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구설로 당 지도부가 곤혹을 치르는 상황에서 의원들을 자중시켜야 할 사무총장이 추가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총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감사 때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고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웃지 마시고. 자, 그래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엔 사무처 당직자에게 욕설을 했다 공개 사과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막말 고질병이라며 당직을 내려놓고 자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이 구설 논란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 4일언, 그러니까 3번 생각하고 말한다는 이 자신의 철칙을 당내 의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3, 4일언을 강조한 회의 직후 앞서 보신 것처럼 이 한선교 의원의 막말 논란이 또 불거졌기 때문에 황 대표로선 참 머쓱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강병규 기자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정용기 정책위 의장, 민경욱 대변인 등의 발언 논란에 대해 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심려를 드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한국당은 주말 동안 정 의장 발언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까지 실시했는데 정 의장이 사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대표는 당 안팎의 여론을 전하기 위해 최고위 직전 정 의장을 따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이 문제를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 있고 사과 요구를 강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황 대표는 나도 3, 4 일언하고 있으니 심사 일언해달라며 정 의장을 포함한 당 전체에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정 의장은 유감을 나타냈지만 악의적으로 왜곡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에게 빌미가 된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여전히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는 입장입니다. 당내에서는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 없이는 구설 논란이 또 반복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 시작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맞짱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평소 상대 진영을 강하게 비판하던 것과 달리 녹화가 끝난 뒤엔 허심탄회하게 말했다. 재밌는 대화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남의 한 스튜디오를 찾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아니 뭐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요즘 시민들이 관심 있는 문제들 이런 게 많으니까. 이 이사장이 제의가 오니까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겠다. 사전 녹화로 진행된 토론은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면서 예상보다 긴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양극화와 민생경제, 안보 등 양측이 제안한 10개 주제를 논의했고 특히 외교안보와 북핵 문제에서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합동방송에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인 두 사람. 뭐 재밌는 대화였어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 상대 진영을 강하게 비판하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남북관계나 북핵 문제 이런 거는 뭐 각자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좀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반대 진영하고 너무 분노와 정오만 표출한다. 그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두 사람의 맞짱 토론은 알릴레오와 홍카콜라 채널에서 오늘 밤 10시 동시에 공개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양 원장은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거침없는 광폭 행보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난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저희 박 시장님은 저희 당의 소중한 자산이시고 정책의 보고이시고 아이디어 뱅크이시고 시장님께는 뭐 인사드리고 한 수 배우러 옵니다.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민주당, 서울시라고 하는 이 트라이앵글을 이루는 그런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3시간 반 뒤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원장님이죠. 민주당의 경참 참모, 경참 지지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서울시 경기도 산하 연구원 간 정책 협약 때문이지만 차기 대권 주자와 잇단 만남인 만큼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나라에 보탬이 되는 정책으로 함께하자는 초상적인 뜻이니까요. 전혀 그렇게 해석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과 독대하고 서훈 국정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하는 등 양 원장의 거침없는 행보에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양 원장이 실세라는 건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행동을 각별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원장은 취임 한 달을 맞는 오는 14일 공식 기자간담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은 세계 팝 공연의 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지난 주말 이곳에선 방탄소년단 26만 명의 관객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만났습니다. 현장의 열기를 염정훈 기자와 확인해 보시죠. 1985년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라이브 에이드 공연에서 그룹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목을 풀던 장면을 재현한 방탄소년단 멤버 진.
마이클 잭슨과 마돈나 등 대형 팝스타가 공연한 곳으로 유명한 웸블리 스타디움에 한국 가수로는 처음 방탄소년단이 섰습니다. 주말 2차례 공연에서 관객 12만 명을 모은 것과 별도로 한 포털 사이트에선 1인당 3만 3천 원씩을 받고 처음으로 공연을 유료 생중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14만 명이 동시 접속했고 국내보다 외국에서의 접속이 더 많았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 대만, 중국 순. 온 오프라인에서만 26만 명을 모은 이번 공연은 관람료 매출만 200억 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 장에 $80씩 하는 후드티와 티셔츠 등 이른바 굿즈 매출은 별도입니다. 영국 공연에 맞춰 지난달 28일 문을 연 런던 팝업 스토어에는 하루 평균 2,000명이 몰렸을 정도. 방탄소년단은 21세기 비틀스로 불리지만 비틀스의 나라에서 열린 이번 공연 이후 비틀스를 앞설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CNN은 방탄소년단이 한국어 노래로 미국 시장을 점령한 점은 비틀스보다 더 큰 성취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주말 프랑스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 공연을 거쳐 7월 일본에서 스타디움 투어를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동명의 선수가 많아 이름 뒤에 숫자 6을 붙인 골퍼 이정은이 메이저대회 US 여자 오픈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골프를 조롱한 유명 골프 코치의 코를 납작하게 눌렀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단독 6위로 출발한 이정은은 정교한 어프로치로 추격에 나섰습니다. 10번 홀, 홀컵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쉽게 깃들을 맞고 나왔지만 홀컵에 바짝 꽂힌 뒤 버디를 잡아내는 패턴으로 12번 홀에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마지막 18번 홀을 아쉽게 보기로 마쳤지만 한타 차로 추격하던 부티에가 더블 보기로 무너지면서 LPGA 데뷔 9경기 만에 감격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위를 차지한 유소연의 샴페인 축하를 받고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금까지 골프를 했던 게 생각이 나서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IMF 시절이던 1998년 박세리의 맨발 투혼 이후 한국 선수가 들어올린 10번째 US 오픈 우승컵입니다. 이정은은 우승 상금 $100만 상금과 신인왕 랭킹에서 1위를 질주했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소속대 5명의 동명이인 선배에 이어 이정은 6로 등록됐던 이정은. 이번 우승으로 비하 발언까지 한 방에 날렸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전 코치 혜인이는 이시성을 가진 선수가 우승할 것이라고 한국 선수들의 독주를 조롱했는데 이정은이 진짜 우승하자 내 예언이 맞았다고 태세를 전환해 비웃음을 샀습니다. 이제 메이저 퀸으로 거듭난 이정은 6. 그의 전성기가 시작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작년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할인됐던 전기요금이 앞으로는 여름철마다 할인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1,600만 가구가 월 10,000원 정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지난해 여름, 전기료 누진제 폐지 여론에 정부는 신중했습니다. 시행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은 지난 여름만 한시적 할인. 그런데 올해 여름도 상당히 더울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이번에 아예 누진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반복되는 누진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겁니다. 개편안은 크게 3가지. 매해 7월에서 8월마다 구간별 사용량을 늘리는 방안이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 1,600만 가정마다 한 달에 10,000원 정도 요금을 할인받게 됩니다. 현행 3단계인 누진 단계를 여름철에만 축소하거나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이 경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크게 돌아갑니다. 이 때문에 첫 번째 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1분기에만 6천억 적자를 낸 한국전력은 곤혹스럽습니다.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고 하지만 정부는 한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소요 재원 같은 경우는 일단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또 이런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서 그쪽에는 부담을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까지 최종 개편안을 한전에 건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이 술에 붙는 세금, 그러니까 주세 제도가 50년 만에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주세법 개정에 착수한 정부가 오늘 그 결과를 공개한 건데요. 국산 맥주 가격은 떨어지는 반면 수입 맥주 값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홍유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 술 소비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맥주. 특히 국산 맥주보다 저렴한 수입 맥주 인기가 좋은데요. 이런 수입 맥주들은 4캔에 9,400원으로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산 맥주는 세금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낮았습니다. 결국 정부가 주세법 개정에 착수했고 연구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오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나온 방안에 따르면 500ml 국산 캔맥주에 붙는 세금이 줄어 판매 가격 역시 300원 넘게 저렴해질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수입 맥주는 세금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조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국산 맥주 가격은 많이 떨어지고 수입 맥주 가격은 약간 오르는 셈입니다. 이런 과세 표준의 차이는 조세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제재당국 입장에서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라잡아준다는 이런 명분이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정해왔던 종가세를 도수와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겁니다. 한편 소주는 이번 주세 개편에서 제외돼 세금으로 인한 가격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이 혼밥 쪽들이 늘면서 편의점 도시락 매출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GS25의 도시락 같은 경우 나트륨 함량이 하루 전체 권장량을 초과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쏟아지는 주문에 분주한 도시락 전문점. 메뉴가 다양하고 먹기도 간편해 인기가 높지만 영양 성분을 살펴보는 소비자는 많지 않습니다. 아직 건강 같은 거를 이렇게 챙길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한 게 위주고 특히 나트륨 같은 거는 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식약처 조사 결과 편의점 도시락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CU 도시락이 1138mg으로 가장 낮았고 GS25 도시락이 가장 많았습니다. GS25 도시락이 3년 전 조사에 이어 또다시 나트륨이 가장 많은 걸로 조사된 겁니다. 편의점 도시락 51개 제품의 나트륨 평균은 도시락 전문점보다 1.6배 높았습니다. 편의점과 도시락 전문점 전체 평균은 1237mg으로 세계보건기구 하루 권장량의 60%가 넘었습니다. 강편 도시락 63개 제품 가운데 가장 나트륨이 많은 도시락입니다. 나트륨 함량이 2038mg인데요. 단 한 끼에 하루 권장량보다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과다 섭취하게 될 경우 고혈압을 유발하게 되고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또는 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신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을 위해선 나트륨이 많은 햄과 소시지 반찬을 피하고 라면처럼 국물 요리 대신 물이나 차와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내년 2020년도는 1년이 총 366일입니다. 휴일은 얼마나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준다는데요. 내년 달력을 박수유 기자가 미리 보여드립니다. 2020년은 윤년으로 2월에 하루가 더 많아 1년이 366일입니다. 하지만 휴일은 올해보다 이틀이나 줄어듭니다. 설 연휴와 3일절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긴 연휴는 5일짜리 추석 연휴. 다만 5월 4일에 휴가를 내면 길게는 6일을 연달아 쉴 수 있어서 직장에서 연차 눈치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3일절과 현충일, 광복절도 모두 토요일이어서 3월과 6월 등 6개 달에는 평일에 쉴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좀 길게 갔다 오고 할 수 있었는데 좀 빠듯하게 갔다 와야 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2017년에는 추석, 개천절과 한글날이 몰려 있었던 데다 정부가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하면서 열흘간 황금 연휴가 가능했습니다. 다음 황금 연휴는 앞으로 6년 뒤인 2025년에나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에도 개천절과 추석, 한글날이 붙어 있어서 휴가를 하루만 내면 길게는 열흘 동안 연휴가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세대 간 입장이 다릅니다. 이지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세대 간 의견 차이는 뚜렷합니다. 저희 취직문이 좀 좁아질 수도 있으니까 젊은 사람 2명 뽑을 돈으로 이제 1명의 나이 드신 분들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65세나 60세나 70세나 옛날에 비해서 그래도 건강하다. 사회나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을 지핀 건 홍남기 경제부총리. 어제 한 방송사 대담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4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꾸려 정년 연장을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가 탄력을 받는 건 출산율 저하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 노동이 가능한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높인 것도 힘을 실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움직임을 반기고 있습니다. 정년은 지금 사실 인구절벽하고 맞물려 있어서 시급히 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나라들이 다 65세로 이미 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경영계에선 고임금의 고령 노동자가 늘면 생산성은 낮아지고 비용 부담은 커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세대 간 노사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현대중공업을 나누는 안이 통과된 뒤 대우조선해양과의 인수합병 절차가 시작됐죠. 인수합병 현장 실사단이 대우조선 옥포조선소를 찾았는데 노조원들이 쇠사슬까지 두르고 저지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노조원과 거제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정문을 봉쇄했습니다. 몸에는 쇠사슬을 둘렀습니다. 대우조선 인수합병을 위해 찾아온 현대중공업 현장 실사단의 출입을 막은 겁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각오로 이번 매각투쟁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까지.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인수를 위해 옥포조선소의 자산을 오는 14일까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장 실사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오늘은 일단은 좀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사단은 오늘 2차례나 조선소 진입을 시도했지만 노조의 봉쇄로 발길을 돌리면서 큰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실사 기간이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실사를 저지하려는 노조와 충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의 후유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총 무효 소송을, 사측은 주총장 기물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인천 서구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이 닷새째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수질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일부 학교는 급식까지 중단했고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4살배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인천 서구의 한 가정집. 주방 수도꼭지에 필터를 끼운 뒤 수돗물을 5분 정도 틀자 하얗던 필터가 갈색으로 변합니다. 씻고 나서 바로 몸 확인해봐요. 갓난아기 있는 엄마들은 거의 다 피신할 수 있는 데는 피신한 것 같더라고요. 지난달 30일부터 인천 서구 일대에선 수돗물이 붉게 나온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은 검암동과 당하동 등이며 8,500세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높아진 수압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풍납 치수장이 작동을 멈추면서 팔당 치수장에서 부족한 물을 끌어왔는데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압이 높아지면서 공급관 내부에 붙어있던 이물질이 함께 쓸려나갔다는 겁니다. 인천시는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나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대 학교 8곳은 급식을 중단하고 단축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7곳은 빵과 우유 등으로 급식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면 갈수록 학부모들 맞벌이 같은 경우는 큰일이죠. 주민들도 수돗물의 안전을 믿을 수 없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친정집으로 이제 피난 가고 싶은 마음이 큰데
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지는 못하고. 일부 주민은 진상규명을 위해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경북 포항 시민들이 버스 20대를 나눠 타고 상경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포항 지진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 경북 포항 시민 800여 명이 버스 20대를 나눠 타고 상경했습니다. 112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포항향후 회원 200여 명도 집회에 합류했고 일부 시민들은 삭발식도 진행했습니다. 포항 촉발 지진이 일어난 지 1년 9개월이 되었지만 정부는 아직 우리 포항에 어떠한 대책도 마련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포항 시민들의 국회 앞 집회는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을 지열 발전소로 지목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 이후 처음입니다. 지진 피해 배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 파행으로 지연되자 상경 시위를 연 겁니다.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가해자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포항 시민들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 헝가리 유람선 참사 관련해 조금 전 파악된 내용 저희가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헝가리 구조대가 시신 한 구를 발견해 수습 중인 것으로 우리 측 현장 지휘관이 전했습니다. 시신은 사고 지점에서 약 102km 떨어진 하르타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속보 자막으로 확인하시는 것처럼 이 시신은 55세에서 60세 사이 한국인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발견 시간 그리고 지점, 상태 등에 대한 이 구체적인 정보는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헝가리 경찰과 우리 경찰이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달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이 숙청설까지 나돌았던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랜만에 공개석상에 등장했습니다. 이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의 정치적 위상은 하노이 회담 이전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군부대 공연을 관람하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주석단 오른쪽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보입니다. 50여일 만에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관람하면서 박수를 치는가 하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기도 합니다. 지난 4월 김 위원장 러시아 방문 당시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기차역 환송 때도 보이지 않아 하노이 회담 결렬에 따른 강제 노역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60시간의 기차 안에서 김영철이 석고대죄를 청했다는 그런 말이 평양에서부터 흘러나왔었거든요. 김영철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위상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때는 김 위원장 바로 옆자리를 꿰찼지만 지금은 5칸 옆, 거의 끝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최희 동지, 안정수 동지, 박태덕 동지, 박대성 동지, 김영철 동지. 이름도 당 부위원장 중 가장 마지막에 불렸는데 지난 4월 처음 정치국 위원이 된 최휘, 박태덕보다 뒤입니다. 북한 2인자로 불렸던 최룡해와 황병서도 2015년과 2017년 실각했다, 혁명화 조치를 받고 복권된 바 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예전의 위상을 되찾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경찰이 신림동 무단 침입 사건의 초동수사 미흡 논란에 대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변만 서성이다 돌아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채널A가 단독 입수해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6월답게 여름 내음이 물씬 풍겼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영남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33도 안팎의 강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길 권합니다.
목요일 후반부터는 강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 예보가 있는데요. 특히 남부와 제주에 폭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8도, 강릉 21도, 대구 19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더 높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광주가 31도, 대구가 34도로 강한 볕이 더해져서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며 심한 더위는 누그러들겠지만 이후에도 30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